안녕하세요. 저는 장성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노모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읽으면서 내 사연도 만만치 않은데 생각이 들었었어요. 기가 막힌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새 아이들을 키울 때에는 저는 학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아이들이 그만큼 부지런하면서 끈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였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학창 시절에 그만큼 치열하게 노력을 했구나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단숨에 바꿔버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서 키우던 저는 정말 시댁복이 많았어요. 결혼 후에도 시집살이 한 번 없었고 사회생활도 적극 응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젊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웠는데 그 모든 가정들을 시댁 식구들이 지원해주고 응원을 해주었답니다. 그 덕에 저는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한 가지 다짐을 했던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로 시집살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해외 유학을 원해서 대학까지 해야 해서 나온 뒤 그곳 현지에서 살고 있어요. 첫째는 머리가 똑똑해 국내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첫째는 정말 똑똑했고 심성도 고왔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효심이 지극했던 큰아들은 끝까지 저의 곁에 남기로 했었죠. 바르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큰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무르고 여려서 독한 사회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답니다. 그런 저의 걱정을 깨트려 주었던 것이 바로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싹싹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엄마, 여기는 내가 만나고 있는 수진 씨예요. 수진 씨,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어머, 반가워요. 우리 준석이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아가씨네요. 정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장수진이라고 합니다. 준석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어머님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준석이가 괜한 말을 했네. 엄마, 저 수진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양가 예물 예단 이런 건 생략하고 신혼집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준석아, 그래도 사돈댁이랑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렇게 덜컥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정해보자. 엄마, 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그런 허례허식 싫어하잖아. 네, 어머님. 저희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예물이나 예단은 안 하려고요. 요즘은 대부분 안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 며느리는 자신만의 고집과 생각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유부단한 아들의 짝으로는 이런 성격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사실 저나 아들이나 복잡하고 형식적인 것은 원하지 않아 가족끼리 모여 소소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후에도 저는 며느리를 집으로 따로 부르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온 날이 많이 있었죠. 그런 며느리에게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결혼을 잘한 것 같다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엄마,
그래도 며느리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아? 혼자서 이 큰 집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외롭겠어. 저 사람이 엄마 걱정 정말 많이 해. 매번 나보고 어머님한테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니까. 아들보다 며느리가 엄마를 더 챙기고 있어. 아유, 그러게. 참 고맙네. 사실 나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은데 말이야.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듣는 며느리는 기운 빠지겠어. 이제 엄마도 건강 챙겨야 할 때인데 혼자서는 아무래도 신경 쓰이잖아. 사실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에 우리 말고는 엄마 돌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합가하면 어떨까 싶은데. 합가? 아휴, 갑자기 무슨 합가야? 수진이랑도 얘기 다 해본 거야? 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대찬성이에요. 어머님 홀로 계시는데 신경도 쓰이고요. 이렇게 같이 살면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아서라. 그래도 이렇게 따로 사니까 서로 웃으면서 보는 거지. 같이 살면 볼 꼴 못 볼 꼴 다 보니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쌩쌩하니까 벌써부터 합가 얘기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혹시 제가 불편할까봐 그러시는 거세요? 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낮에는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요, 뭐.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 며느리는 합가를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서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이 들었고 바로 거절을 했죠. 그렇지만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생각은 확고했고 결국 두 사람은 살던 신혼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모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면서 외롭거나 힘든 순간이 많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합가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꼭 아침을 챙겨서 먹어야 하는지 어느 날부터 아침을 꼬박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을 가볍게 먹거나 늦게 먹는 사람이라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매번 새벽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정성으로 차린 아침을 보면서 저는 안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마다 안 먹던 아침밥을 먹는 게 생각보다 고역이었네요. 아가, 이제는 아침밥상 안 차려도 된다. 네가 나가면서 먹어도 상관없는데 나는 아침밥을 원래 이렇게 먹지 않아.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밥상 차리지 말거라. 어머니, 그래도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해지죠. 저희 나갈 때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힘드시면 아침에 드실 수 있게 차려만 드리고 나갈게요. 아유, 아니다, 아니다. 아침밥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으마. 아니에요, 어머님. 아침밥도 먹어버릇해야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또 아침 안 챙겨 드시면 나중에는 더 못 챙겨 드세요. 그냥 제가 차려서 나갈 테니 챙겨 드세요. 며느리는 아침밥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매번 아침을 차려 주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나서는 꼭 방문을 두드려 나오라고 말을 했는데 두드려도 나오지 않으면 제 것만 따로 차려서 남겨두었더라고요. 사실 며느리의 이런 정성에 저도 감동했고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구나 싶어서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건 저의 감동은 아니었네요. 아침밥을 몇 번 거르고 난 후 아들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왜 나와서 아침밥 같이 안 드셔? 밥맛이 입에 안 맞아서 그래? 아이고, 아니다.
엄마는 원래 아침밥을 잘 안 먹잖아. 매번 아침 차려도 너네 먹으라고 차렸었지. 어디 내가 앉아서 먹은 적 있니? 그래서 안 먹던 아침밥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별로 나는 안 맞더라고.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아침밥을 차리더구나. 엄마가 아침밥 먼저 차리라고 한 건 아니시고요. 수진이 말로는 엄마가 아침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던데. 엄마가 챙겨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뭐? 내가? 평생을 아침밥 안 먹고 살았던 내가 무슨 아침밥을 차리라니? 그래요? 수진이 말로는 엄마가 아침밥 챙겨 먹고 싶다면서 얘기를 해서 챙겨야 될 것 같다고 하던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엄마, 수진이 과감하게 신혼 포기하고 합가 진행하네요. 지금은 맞춰가려고 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 아유, 무슨 소리야. 나도 수진이 시집살이 시킬 생각 없다. 엄마도 불편하겠지만 수진이도 엄마랑 같이 살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뭐라고 한다던? 아니에요. 일단 아침밥은 앞으로 안 차리는 걸로 할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며느리는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에 살다 보면 있는 흔한 트러블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차차 풀리겠지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은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제 담당이었어요. 사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시부모님과 부모님께서 항상 바리바리 반찬들을 챙겨서 보내주셔서 음식들을 거의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일을 쉬면서 음식에 대한 재미를 붙이고 매일매일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걸 취미로 두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저녁은 제 담당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걸 낙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좋아하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먹지 않는 메뉴들이 나왔다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들도 슬슬 며느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었나요? 저 이거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올리셨네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서 올리는 것도 싫은 거니? 네,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봐도 토할 것 같아요. 다음엔 좀 조심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다른 건 다 괜찮지 않니? 네, 뭐 괜찮네요. 요즘은 좀 칼칼한 음식이 당기는데 내일은 그걸로 해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마치 내가 이 집 식모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도란도란 식사 자리를 기대했던 것이 점점 밥만 먹고 쏙하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며느리가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들이랑 무슨 얘기라도 할라 치면 며느리는 얼른 방으로 들어오라며 불러버리니 식구는 늘었는데 외로움은 합가하기 전보다 훨씬 심해졌죠. 거기다가 집안일도 모두 제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일하는 아들네가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는 어려웠을 테지만 아들은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담당하고 주말에는 청소를 하기도 했지만 며느리는 아무런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았죠. 저 역시 슬슬 며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저한테
친구들이 놀러 올 거라며 음식 메뉴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참 화가 많이 나더군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친구들 놀러 오려고 하는데 괜찮죠? 여기에? 뭐, 그러렴. 나는 어차피 약속 있어서 나갈 거니까. 어머님, 나가실 거예요? 언제 나가시는데요? 글쎄,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아니, 제가 친구들한테 어머니 음식 솜씨가 엄청나다고 자랑을 좀 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좀 늦게 나가세요. 저희 음식도 좀 해주시고, 일단 메인 메뉴 하나랑 사이드 2개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가. 내가 편한 건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친구들 음식까지 해다 바치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에이, 어머님. 저희 가족이잖아요. 준석 씨 친구들 오면 어머님이 요리 안 해주실 거예요? 저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준석이 친구가 와도 자기들끼리 음식 해먹지 나보고 해달라고는 안 한다. 거기다가 그날 약속이 있다니까. 어머님, 전날에 쉬엄쉬엄 재료 준비하고 다음날 아침에 후딱 하시고 가면 되죠. 어머니 음식 하시고 약속하시면 되겠네요. 비단 밥뿐만 아니라 모든 가사에 대해서 며느리는 꼬치꼬치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죠. 한 번은 언제까지 집안일을 안 할까 싶어서 빨래를 그냥 두었더니 산처럼 쌓아 올라간 빨래를 보면서 며느리가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빨래 또 안 하셨어요? 이렇게 놔두면 냄새가 안에 배어서 빨아도 계속 난다고요.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빨래를 좀 하려무나. 나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야 되는데 너무 버거워서 못하겠다. 어머님이 버거울 게 뭐가 있어요. 빨래는 세탁기에만 넣으면 세탁되고 건조기도 건조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음식하는 건 어머님 취미시니 즐겁게 하시고 설거지는 준석 씨가 하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어머님 이런 것도 귀찮아 하시면 나중에 병들어요. 나이 들수록 많이 움직여야 빨리 안 늙죠. 여기에서 더 얼마나 움직이라는 거니? 집안일은 죄다 내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네가 세탁기에 빨래 옮겨라도 놓거라. 어머님, 밖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집안일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집에만 있으시니까 체력 충분하시지만 저는 바깥일도 해서 체력이 좋지 않다고요.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시집살이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집안의 소모품들이 제대로 있지 않을 때에도 며느리는 집안일을 잘하지 않는 저를 탓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에 휴지도 없고 치약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다 떨어지면 알아서 채워 넣어 주셔야죠. 뭐? 그건 네가 좀 꺼내서 채울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 집에 오래 계시는 건 어머님이신데 제가 이런 거 어떻게 소소하게 다 챙기나요? 어머님이 이런 거 해주셔야죠. 그 밑에 보면 여분 다 넣어 놓았다. 그거 꺼내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힘드니? 아, 어머님 집에만 계셔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이제 모르시는구나. 힘들죠?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님, 준석 씨한테는 별말 안 하면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네요? 준석 씨한테도 뭐라고 좀 하세요. 며느리의 기가 막힌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더 이상 아들네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분가를 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아도 서로 감정적으로 상할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아들내외는 분가를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준서가 수진아, 사실 나도 분가를 하면 불편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나도 힘들고 너희들도 힘이 드니 이제는 분가해서 따로 살자꾸나. 전에 살던 집 전세 좋다고 했지? 이번에 만기일 테니 거기 만기되면 너희가 들어가거라. 엄마, 갑자기 분가는 왜 말씀하세요? 저희 여기서 계속 살려고 했는데요.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몸 상한 것도 없으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혹시라도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우리가 따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뭐가 불편하신데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바꿔볼게요. 네, 어머님. 어머님,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오고 나는 더 신경이 많이 쓰여서 안 되겠다. 합가하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아. 그냥 내 몸 편하자고 말하는 거니까 이제 슬슬 정리해서 너희 집으로 가거라. 엄마, 저희 그 집 전세 준 게 아니고 팔았어요. 뭐? 아니, 그 집을 갑자기 왜 팔았어? 네 아빠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인데 그 집을 팔았어? 네, 여기서 계속 살 거라서 정리했어요. 세금도 그렇고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것도 많아서 그래도 수진이가 그 돈 잘 관리하고 있어요. 말이라도 미리 해주지 그랬니? 그래 수진아, 그 돈 아직 가지고 있지? 그래도 매매했으면 꽤나 많이 받았을 텐데 그걸로 직구해서 분가하거라. 아, 그게 어머님, 우선 1년만 더 합가해요.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그래요, 엄마. 일단 1년만 더 살아보고 그때도 마음이 같으시면 분가할게요. 제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 며느리는 전보다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인가 싶다가도 같이 계속 살다 보면 또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죠. 그렇게 어색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른 아침부터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오늘 어디 나가니? 나도 오늘 밖에 나가서 저녁에나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어머님.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저도 저녁까지 먹고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도 오랜만에 동창네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가보려고 한다. 어머, 어머님 동창도 있으셨어요? 난 또 매일 집에만 계셔가지고 지인분 안 계시는 줄 알았네요. 그동안 아들 결혼식에 합가를 한다고 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대로 행사를 참석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시간을 내서 지인들 행사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와달라는 말이 있어서 제대로 차려입고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에 가보니 입구에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부르니까 며느리도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어머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여기 홀에 결혼식 하나밖에 진행 안 하는데? 뭐, 아시는 분이세요? 아, 나도 여기 친한 지인이 가족이라서 오게 되었는데 너는 여기 아는 사람 있는 거냐? 네,
신부가 제 동창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어머님, 여기 신부 어머님도 이대 나오셨다고 하는데 아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왔다는 말에도 비웃으며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장으로 들어가는 며느리 뒤로 바로 들어가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디저트가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 생각이 나서 하나 집어드니까 며느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음식이나 싸가는 데 아니에요. 촌스럽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냐? 포장되어 있어서 가져가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머머, 여기 급이 있지. 이런 거 누가 하나하나 가져가요? 무슨 청소부도 아니고. 며느리는 차갑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웅성웅성 대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저는 너무나 민망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쪽에서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그러던 중 누군가가 며느리 뒤통수를 치면서 소리를 쳤죠. 야, 너 뭐야? 이분 초대 동문 회장님이야. 깍듯이 모셔. 지금 뭐 하는 말버릇이야? 네? 선배님, 이분이요? 이분이 초대 동문 회장님이시라고요? 그래. 뭐 하는 애야, 얘는? 선배님, 인사드립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여기 우리 며느리야. 얘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러십니까? 아드님이 결혼을 하셨군요. 몰랐습니다. 우리가 가족끼리만 결혼식을 올려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낯익다 생각했던 얼굴은 바로 제 후배였어요. 사회활동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했었죠. 결혼식을 초대했던 사람은 바로 며느리의 이대 동기 딸의 엄마였습니다. 바로 제가 친하게 지냈던 같은 과 후배였어요. 며느리는 제가 이대를 나왔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오늘 후배 딸이 결혼하는 곳에서 수진이를 만났어. 근데 수진이는 내가 이대에 나온 걸 모르더구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거니?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쳐 지나가듯이 말해서 잘 몰랐나 봐요. 왜요? 하긴 엄마 후배면 거기에 이대 사람들도 많이 왔겠네요. 그래, 후배들이 정말 많이 왔더구나. 거기 딸도 이대 졸업을 했거든. 그래요? 수진이는 엄마도 말 안 하고 그랬으니 몰랐을 수도 있겠어요. 굳이 학벌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안 했던 건데. 그렇구나. 아무튼 오늘 좀 놀랐을 거다. 나중에 말하면 잘 얘기해 보거라. 그 후로 며느리는 나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것이 주변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핸드폰으로 초대 동문 회장님께 못되게 굴었다며 많은 질타 메시지가 왔죠. 특히나 결혼식을 가족들만 했던 며느리 동창들은 며느리가 말하는 말만 믿고 못된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질타를 받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죄송해요. 제발 다른 분들에게 해명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명할 게 뭐가 있니? 제 직속 상사도 이대 선배님이세요. 요즘 들어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정말 죽겠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제발 해명 좀 해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 지금 상황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했던 행동들 다 잘못했으니까 지금 상황만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숨도 못 쉬겠어요. 예, 너 진짜 웃긴다. 지금까지 늙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족대기 취급하더니 왜 이제 와서 내 도움을 원하는 거니? 그렇게 잘난 네가 해결을 하거라.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매일 울고 불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상황을 제가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처럼 해결책을 내놓아도 결국 다시 반복될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들어주지 않자 며느리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일들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아마 며느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에게 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한테 그동안 얘기 들었어요. 엄마한테 잘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못되게 군다고 생각은 못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다. 지금 그 벌 받고 있는 것 같구나. 사실 수진이가 먼저 합가를 하자고 얘기를 해주어서 저는 그 고마움에 수진이한테 잘해준 거거든요. 솔직히 주변에서도 합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수진이가 큰 결심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집 알아보려고 말했는데 집 처분한 돈 다 투자금으로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니, 그 집 정리할 돈은 다 썼다는 거냐? 그게 무슨 말이니? 그게 처음에 엄마랑 합가를 해야 한다며 얘기를 하길래 사실 저도 그냥 각자 사는 게 편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돈 다 자기가 잘 관리하겠다고 하더니 이것저것 투자하고 거기다가 명품 사면서 사치하고 다 써버렸더라고요. 일부러도 남은 거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니? 남아있는 게 없다니? 알고 봤더니 합가를 종용했던 것이 며느리였고 며느리는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사치가 심했는데 모두 개인 채무였고 그걸 갚고 거기다가 사치를 하고 돈을 거의 다 써버렸는데 제가 분가를 하라고 하니 부랴부랴 목돈을 만들려고 투자를 하다가 다 날리게 된 상황이었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듯 하면서 합가를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며느리의 사치와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고 나니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날부로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듣기로는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며느리가 극구 반대를 했죠. 소식을 들었던 해외에 있는 둘째와 막내도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은 또 날렸다니. 그건 무슨 말이고? 형,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동안 형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됐다.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니?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부터는 엄마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엄마, 저 수진이랑 이혼하려고요.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고 하지만 이미 준비도 다 했고 진행하려고요. 혹시라도 찾아와서 부탁하면 받아주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나는 네 결정 존중하마. 그나들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청구가 갔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며느리는 혼비백산해서 매일 집 앞에 찾아왔죠. 아들은 계속해서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이 전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며느리는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들 이혼시키셔야 되겠어요? 겨우 제가 그때 한 말 때문에 이렇게 부부 사이 갈라놓으셔야 되겠냐고요. 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 가른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게 아니면 갑자기 준석 씨가 그러는 이유가 뭔데요? 그것 때문이잖아요. 아들한테 불쌍한 척 며느리가 그랬다 다 고자질 하신 거 아니에요? 꼰질러? 참나. 먼저 얘기한 건 너 아니니? 난 그 일에 대해서 언급도 한 적 없다. 거기다가 준석이 아빠가 남긴 집도 팔고 그 돈 네가 다 써버렸다며? 그건 이혼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도 안 하는 거냐? 그건 살다 보면 조금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혼하자고 할 사람 아니에요. 정말 뻔뻔하구나. 네 뻔뻔함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상관 아니고 뻔뻔하게 전화하지 말거라. 내가 네 마음에 들지 않았듯이 아들 마음에도 네가 들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니? 어머님, 이건 어머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조용해서 그런 거밖에 없어요. 준석 씨는 저 배신할 사람 아니라고요. 지금 이혼하면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저 직장에서도 찍혔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말하니? 식모 취급하던 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며느리는 아들의 마음을 돌려달라며 얘기를 해왔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끝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부당 대우를 했던 것과 재산을 탕진했던 것 등을 토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모든 사유가 며느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며느리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재산 분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맥으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던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소문이 나면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이 그 사람의 인성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큰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딸과 막내 아들도 모두 한국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네요. 욕심이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분당 사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 안 하고 자랐어요. 물론 부모님 덕도 있지만 제 성격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사이 좋은 부모님 밑에 저 하나 외동딸을 낳고 부모님은 도란도란 살아가셨어요. 어려서 엄마는 남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디자이너였고 아빠도 통역을 하시는 외교관이었기에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죠. 그래서 학창시절엔 종종 친구들이 공주라고 우스갯소리로 부를 정도로 부유하게 자랐답니다. 아빠와 엄마는
엄마가 외국 출장을 갔다가 만났다고 했어요. 이국적인 엄마 얼굴에 아빠가 반해 쫓아다녔다고 했죠.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인꼬 부부처럼 저희 집은 늘 화목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저를 제일 부러워하기도 하였고, 저 역시도 저희 집이 늘 자부심이 될 정도로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엄마의 뒤를 이어 멋진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였어요. 다행히 엄마의 피를 물려받아 미술에 재능이 있어 엄마조차도 기특해 여기셨죠. 우리 연희는 꼭 나 어렸을 때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 연희는 엄마보다 더 유명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어야 해. 당연하지. 내가 누구 딸인데. 나도 엄마처럼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래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 거야. 그래. 우리 딸은 뭐든 잘할 거야. 엄마가 너 보는 맛에 산다 하죠. 평생 속 한 번 안 썩이고 기특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집도 부유하였지만 엄마 아빠도 늘 감정 표현에 솔직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늘 사랑을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밖에 나가면 너 사랑 많이 받고 자랐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남들은 절 사랑스럽다고 칭찬했죠. 친구들은 늘 앞다투어 저와 놀려고 했고, 솔직히 학창시절엔 또래 친구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남들이 앞다투어 저와 친해지려고 하는 통에 저 역시 학교 생활이 편하기도 하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연희야, 오늘 너희 집 가서 우리 숙제하자. 그리고 끝나고 너희 집 아줌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어. 가자. 그래, 좋아. 이따가 그럼 학교 끝나고 우리 집 가자. 나도 요새 아줌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딱이네. 나도 오늘 가도 돼? 너 왜 진숙이하고만 놀아? 나랑도 놀아야지. 연희는 오늘 내가 찜이야. 나도 갈래. 그래, 너도 같이 가자. 어차피 다 같이 놀아야 재밌잖아. 그럼 끝나고 숙제도 하고 떡볶이도 먹는 거다. 이따 모여. 저는 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으며 친구들도 우리 집을 너나 할 것 없이 가고 싶어 했었죠. 전 그런 부모님께 늘 감사했어요. 어려서 여유롭게 자란 덕분에 성격도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웠고요. 항상 일하는 엄마 아빠가 늘 옆을 지켜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불만은 조금도 없었죠. 그렇게 항상 행복할 것 같던 제 앞날에도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멋있고 커리어 우먼이었던 엄마가 난소한 판정으로 받으신 거지요. 다행히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라 사춘기는 지난 시절이었지만 늘 건강하고 밝았던 엄마에게 이런 암이란 무서운 병이 찾아오고 저희 집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죠. 내가 암이라니 말도 안 돼. 여보, 아니라고 말해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암에 걸린 거죠? 난 열심히 일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우리 연이 잘 키운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암이라뇨? 우리 연이 시집도 보내야 하고 내가 이렇게나 젊은데. 진정해. 그래도 치료법도 있다고 하고 아직은 살 수 있는 희망이 더 많다고 하니 당신 좀 마음 좀 추스러야겠소. 여성의 암 중에서도 가장 생존율이 낮은 암이기에 저 역시도 암담했어요. 항상 옆에 있던 엄마가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으로 살았죠. 엄마는 난소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30% 정도 된다는 난소암 3기였어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제가 옆에서 엄마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슬퍼하는 엄마 곁에서 저 역시 웃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빠와 전 슬퍼하는 엄마 옆을 묵묵히 지키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엄마는 늘 제 걱정뿐이었죠.
우리 딸, 이제 대학도 가야 하는데, 내가 아직 해줄 것도 많은데, 엄마가 암에 걸려서 어떡해?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왜 미안해? 왜 그게 엄마 잘못인데? 엄마는 엄마 몸만 신경 써. 이제 일도 그만하고, 좀 몸 좀 챙기란 말이야. 평생 우리 위해서 일만 하고, 끼니도 걸으면서 일하니까 병이 나지, 어? 이젠 엄마 몸 돌봐, 제발. 내 걱정은 그만하고, 나도 곧 성인이야. 그래, 연희 말대로, 이제 당신은 당신 몸이나 신경 써요, 제발. 이제 우리 걱정 그만하고, 당신 하나만 신경 쓰란 말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당신이랑 연희한테 민폐만 끼치면 안 되는데, 항암 치료 시작하고, 나 머리도 많이 빠지겠지? 엄마는 머리 빠져도 예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 지금은 몸이 낫는 게 우선이잖아, 안 그래? 연희야, 엄마 너무 무서워. 그래도 우리 연희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기쁘게 축하해주고, 엄마가 만든 옷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대학 가는 기념으로. 너무 미안해, 아픈 엄마라서. 대학교 가면 조금 더 엄마가 신경 써주려고 했는데.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저와 제 아빠를 걱정하셨어요. 밥은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아직 저의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중간에 엄마가 없다고 하면 우리 딸 어떡할까라는 걱정 말이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일단 엄마의 건강관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오로지 엄마 하나만을 신경 썼죠. 엄마는 다니던 모든 일을 그만두시고 철저히 암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빠는 그런 엄마만을 생각하며 옆에서 지켜주었죠. 엄마는 고통스러운 암 제거 수술이 끝이 나고 항암에 들어갔어요. 항암에 들어가자 급격히 기운이 노쇠하였고 그런 엄마를 지켜보다 아빠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엄마에게 제안을 하나 하였죠. 자기 몸도 이렇게 안 좋은데 혹시 나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는 게 어때? 아무래도 도시보단 몸 치유하는데 시골이 나을 것 같아. 그래, 아빠 말이 맞아. 엄마랑 아빠랑 시골 내려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음식 먹고 하다 보면 엄마도 기운 차릴 수도 있고. 시골? 아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연희는 어쩌고? 학교도 다녀야 하는데 시골에서 다니는 건 무리잖아. 나야 뭐 근처 학교 앞에서 자취해도 되는 거지, 엄마. 지금은 엄마만 생각하라니까. 엄마가 건강해야 나도 행복해. 그래, 지금은 당신 몸만 생각할 때야. 당장 시골 쪽으로 집 알아볼게. 당신은 당신 몸만 신경 써. 알겠지? 그렇게 아빠와 엄마는 시골에 집을 얻어 내려가셨죠. 아빠도 모든 일을 접고 엄마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내려가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살 집을 알아보았고 엄마 아빠 두 분이 살 수 있는 조그만 전원주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아빠도 하던 일을 다 접고 엄마와 함께 농사일을 시작하셨죠. 주기적으로 햇빛도 받고 건강하게 키운 수확물로 식사를 하니 엄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본인이 하던 디자이너의 일을 완전히 놓아버린다는 상실감도 크셨죠. 옆에서 응원해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항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안색이 좋아졌어. 그럼 여기 시골이 엄마랑 잘 맞는지 밥도 잘 먹히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더라고. 덕분에 너무 좋아. 다행이다. 엄마가 좋다고 느끼면 그게 최고지 뭐. 와, 이건 엄마랑 아빠가 수확한 무로 만든 석박지야? 진짜 너무 맛있다. 그래도 엄마가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하던 일도 이어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진 기력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엄마는 실력이 있는데 뭘 그래. 언제든 다시 디자이너 할 수 있어. 난 엄마 믿어. 그냥 지금은
엄마 몸에만 신경 써. 알겠지? 엄마와 아빠는 그렇게 시골살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 저도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간간히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었을 때 엄마가 눈에 띄게 밝아진 모습을 보여서 저도 걱정을 한시름 놓기 시작했죠. 조금씩 집안이 안정을 찾게 되자 저 역시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저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다른 과 선배였지만 자상하고 배려 깊은 모습에 반해 사랑을 시작하였죠.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 아빠가 시골에 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외로움을 덜어주었어요.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자 엄마 아빠는 깊은 축하와 함께 서울에 혼자 있는 저에게 마음 한 곳 의지할 때가 생긴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하였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와 함께 대학 졸업도 같이 하게 되었죠. 졸업 축하해.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도 축하해. 삼성 UX 디자이너가 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해. 아주 멋져. 아니야. 오빠가 많이 옆에서 응원해줬잖아. 그리고 시골에 계신 엄마 아빠 생각도 났고 내가 당연히 열심히 했어야지. 아,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다고 했었나? 나도 한번 인사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너무 놀라시려나? 아, 나중에. 엄마가 몸이 괜찮아지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더 몸조리하고 천천히 소개해줄게.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던 날 저희 부모님을 뵙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던 저로서는 만남을 뒤로 미뤘어요. 남자친구 덕분에 먼 타지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저에겐 아직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매우 많았으니까요. 기회가 닿아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입사를 발판 삼아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의 엄마도 완치 판정과 함께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오래 흘렀고 엄마 아빠는 시골 생활에 완전 정착을 하여서 농사를 짓고 밭도 메고 하는 나날이 이어졌죠. 이제는 누가 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예전 디자이너와 외교관이 아닌 시골에 있는 인심 좋은 농부였습니다. 아빠는 간간히 외주로 들어오는 번역 일도 하셨지만 주업은 농업이었죠. 그래도 밝은 엄마 아빠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좋게만 느껴졌어요. 예전에도 행복했지만 지금은 두 분이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서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평일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엔 시골에 내려가 저도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그리고 점점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지속될수록 남자친구는 결혼을 재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애를 장기간 했기 때문에 결혼이란 얘기가 당황스럽진 않았죠. 결혼 얘기가 나올수록 부담스러웠지만 저도 결혼을 한다면 지금의 남자친구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시키기 전 먼저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은 제 일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에그,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는 거야?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쩜 이리 혼자 커서 벌써 시집을 간다고 하니?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 완전히 결혼 얘기 오간 건 아니고 이제부터 오가기 시작했으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내 딸이 마음에 드는 남자라면 엄마랑 아빠는 정말 찬성이지, 안 그래? 우리 딸이 얼마나 똑부러지면 그러겠어. 엄마는 내심 제가 결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자 너무 좋아하셨죠. 문제는 남자친구의 집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자 남자친구 부모님은 당장에 절 먼저 보자고 하셨어요. 회사가 끝이 나자마자 바로 남자친구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어찌나 급하게 보시자고 하시던지 허겁지겁 불이 나게 달려갔죠. 남자친구 부모님을 뵐 일식집에 도착하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긴장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연이라고 해요. 한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일 끝나고 바로 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앉아요. 그래요. 옷 입은 건 합격이네. 디자이너라서 그런가 센스도 있는 것 같고. 난 또 말 안 되는 사람이랑은 겸상 안 하거든. 순간 당황했어요. 전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소리인지 싶었죠. 일단 옷 입은 건 합격인데 만약 옷을 조금이라도 본인의 기준에 어긋나게 입었다면 바로 탈락이라는 소리인가 라고 들렸기 때문이에요. 첫 대화부터 느꼈다시피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의 어머님의 경제력과 직업적 프라이드를 자랑하기 시작하셨죠. 디자이너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워낙 패션 센스, 가방 하나부터 소품 고르는 것까지 전부 예민해서 말이야. 네, 오늘 하고 온 룩도 너무 우아하세요. 제가 의상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저도 센스 있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아유, 그래요? 우리 말 좀 통할 것 같네. 아니 뭐, 우리 한수한테 들었다시피 나는 이화여대 교수예요. 아무래도 내 직업이 직업인지라 좀 고품격 인사들도 많이 만나잖아. 그래서 난 같이 다닐 때 혹시라도 좀 부끄럽게 하고 온다거나 하면 딱 질색이거든. 아, 엄마가 너무 외모에 대한 강박이랑 옷에 대한 강박이 있으셔서 그래요. 요즘 누가 그렇게 외형에 신경 쓴다고. 어머, 얘 좀 봐. 무조건 우아해야지. 우리 나이 때는 안 그러니? 그래서 내가 패션을 좋아하는 만큼 나는 아주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해요. 그 지적이고 우아하고 멋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디자이너 만난다고 할 때 너무 좋았어요. 이제 며느리 될지도 모르는데 말은 편하게 할게요. 혹시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아, 엄마, 그런 얘긴 뭐하러 물어봐요.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만 중요하면 됐지, 안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하셔놓고. 이렇게 훌륭한 예술적 감각을 가진 딸을 낳아주신 분들을 내가 몰라서야 되겠어? 보면 알겠지만 내가 굉장히 지적이잖아. 난 아무래도 격이 맞는 집이랑 사돈을 맺고 싶기도 하고 또 결혼식에 하객들이 오면 좀 꾸질꾸질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놀랐어요. 저렇게 면전에 대고 첫 만남의 부모님 직업부터 시작해서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무조건 줘야 한다는 저 강박이 특이하다 싶었죠.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을 보자 실망스러웠어요. 요즘 시대에도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나 하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님 면전에 대고 또박또박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놀란 눈치였고요. 아,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귀농하신 지는 거의 8, 9년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농사 지으신 지는 8년 정도 되셨어요. 농사라고 했니? 아휴, 참 기가 막혀. 아니, 그럼 시골 촌뜨기라는 거야? 어머, 손 떨려라. 어떻게 양심 없이 근데 우리 집에 뻔뻔하게 인사를 와? 우리 아들한테 얘기 못 들었어? 참나. 얘 한수야. 엄마는 이만 일어나마.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구나.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머님 직업이 교수님인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어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비교할 게 되나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어머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건 어머님 같으시네요. 지금 매신 스카프 굉장히 답답해 보이세요. 목도 짧아 보이시고요. 이런 걸 가지고 센스라고 하죠. 소품 하나하나 활용하는 거. 그럼 제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머. 저 본데 없이 말하고 가는 것 좀 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농부한테 뭘 배웠겠어? 어머, 무서워. 저 눈빛 변하는 것 좀 봐. 이래서 시골 촌뜨기들이 제일 무섭다니까. 아우, 교양 없어. 여보, 봤죠? 나 진짜 놀래서 심장이 펄렁거려요. 아, 그만해요. 첫 만남에 무례하게. 아유, 창피해서 이거야, 원. 한수야, 얼른 쫓아나가 보거라. 아가씨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에게 대놓고 싫다고 표시한 분과는 저조차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죠.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저를 따라 나섰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냅다 지르기 시작했죠. 나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욕되게 했다는 생각에 저도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에게 퍼붓기 시작했죠. 어머니, 왜 이렇게 무식하셔? 나 진짜 너무 황당스러운 거 알아?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했을 거야. 미안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자신이 없어. 귀농해서 농사 짓는 게 뭐가 그렇게 격이 안 맞는다고. 참, 어이가 없네. 엄마가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래. 시골에서 잘하셔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거라 무시도 많이 당하시고 해서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 엄마 되게 단순하고 다루기 쉬운 분이셔. 어? 제발.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난 어떡하라고. 나 진짜 속상하다. 너 없으면 안 되는데 제발. 미안한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 얘기 진작 해주지 그랬어. 그럼 이 자리 안 나왔을 거야. 그럼 나 갈게. 딱 잘라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끈질기게 매달렸죠. 전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시부모 될 자리가 글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멈추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시더라고요.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전화로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때 보던 교양 없는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친절하게 전화를 주셨거든요. 무슨 이유지라고 생각했어요. 나 한수 엄마예요. 그때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이해해주고 내가 오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식사 예약해 놓을 테니 식사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둘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혹시 오늘 시간 되니? 네, 시간은 되는데. 네, 거기 알아요. 네, 그럼 일 끝나고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때 뵐게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일 끝날 때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음식점으로 향했는데 어머님은 그때와는 너무 다른 태도로 저를 반겨주셨죠.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떨떨해하며 자리에 앉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는데 일단 우리 한수가 연희 너를 포기 못한다고 하니까 나도 생각을 달리 해봤어.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시킨 게 맞는 것 같고 내 발언은 없던 걸로 해주겠니? 내가 경솔했어. 아니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미 마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미 없던 말이 되나요? 저도 그때 너무 무례하게 군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수 씨는 제가 설득할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도 격에 맞는 며느리 들이셔야죠. 그리고 산원댁 직업도 보셔야 하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 안 맞을 것 같네요. 내가 미안하대도 어떻게 하면 화풀래? 그때는 내가 아무래도 기강 좀 잡고 싶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계속되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사과에 마음이 약해졌죠. 마음은 안 그러신 분인데 그럼 말을 좀 세게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사과를 받고 저는 생각을 다시 고쳐 먹었죠. 저렇게 사과까지 하시는 분이면 믿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고 나서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도 구하러 다녔죠. 저희 엄마 아빠는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이미 젊었을 때 모아놓은 돈은 여유가 많으셨기 때문에 저 하나 시집 보내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시댁과는 마찰이 없어 그때 빚은 갈등이 깨끗이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저의 결혼에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싶어 그저 조심조심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을 하고 앉아서 시부모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뒤이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등장하였죠. 그리고 저희는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 오셨어요? 엄마, 아빠, 한수 씨. 그리고 한수 씨네 부모님들이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얼른 앉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연희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 한수군도 그렇고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온다고 온 건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앉으시죠, 그럼. 아유, 당신은 이 정도도 빨리 온 거지 뭘 그래요. 여기서 거기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런 거 양해 안 해주실까 봐. 처음 뵙겠습니다. 전 한수 모친이고요. 이화여대 교수예요. 교수 아시죠? 그 대학생들 가르치는. 놀라셨을래나?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교수라며 언급하시고 엄마에게 악수를 청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디자이너를 하며 고위계층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셨고 고위계층 사람들의 옷이며 신발, 구두, 가방, 지갑 모두 다 디자인해 주시는 그런 유능한 분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의 길을 눌러버리셨습니다. 아무리 기농을 하셨어도 역시 한번 카리스마는 영원한 카리스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아, 이 쎄한 느낌은 뭐지? 라고 생각도 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패션 센스 좋으시네요. 연희 말대로 옷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으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네요. 아, 제 직업 듣고 놀라셨나요? 약간 주눅 같은 건 안 들으셔도 돼요. 주변에서 교수 만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애들로 맺어진 인연 어쩌겠나요? 아, 제 여동생이 교수거든요. 그리고 제 친한 친구도 이화여대 교수인데 크게 놀랍지는 않네요. 저희 엄마도 보통 분은 아니셨기에 이를 갈고 참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아하게 엄마는 계속 어머님을 매기셨죠. 어머님은 엄마가 조곤조곤 대답을 하자 크게 불쾌하였는지 엄마 아빠의 농업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천민들 대하는 것처럼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농업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나요? 저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아니, 당신 아버님이 농사꾼이셨는데 뭘 본 적이 없어? 참나, 이 사람도. 그만해요. 그리고 조용히 밥 좀 먹지, 중간중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언행이 불편하셨는지 어머님을 제지하는 것 같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농업이 왜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해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어디 나가서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 시골이 좋으니까 시골에 있는 거죠.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격적이시네요. 어머, 이래서 내가 애초에 이러니까
농사는 안 된다고 한 거야. 알겠니? 한수야, 너 지금 봤지? 내가 참아보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 사돈끼리 대화가 돼야지. 이거 원 대화도 안 되다니. 수준 딸려서 정말. 여보, 일어나요. 한수야, 일어나. 두고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죠. 저에게 사정사정해서 결국 마음을 돌렸더니 상견례장에서 이런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진행하자고 한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엄마도 보통 분이 아니시기에 망정이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엄마와 아빠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죠.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렇게 무례한 발언을 쏟아내자 엄마는 크게 웃으며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남자친구 어머니도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빨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카드 지갑을 뒤집으며 소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갑 제가 만든 거네요.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백도 그렇고 스카프며 다 제가 디자인한 것들이네요. 어차피 제가 만들었던 브랜드는 미씨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거니까 뭐. 제가 디자이너 하율이에요. 예명이죠. 몸이 안 좋아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 겸 취미 삼아 농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 주제 파악 못하고 배운 척 고고한 척이야? 이보세요. 당신네 집안에 우리 딸 시집 안 보내. 그리고 저희 남편은 외교관이었어, 알아? 딸아이한테 듣기로는 시골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 과거를 숨기려고 지금 이렇게 발악하고 있는 꼴을 보니 아주 우습군. 나를 깔보고 싶은데 모든 옷과 가방, 지갑이 다 내가 디자인한 것들이라니 아주 꼴 좋다 정말. 당신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거울 좀 봐. 거치장만 하지 말고 내면을 치장하란 말이야. 제 엄마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 엄마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 없다고 악다구니를 써댔죠. 거의 상견례장은 싸늘한 만남이 되었죠.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엄마의 힘을 등에 업고 저도 한마디 했죠. 아주 그 집을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아니, 하율이라고요? 당신이? 아니, 믿기지가 않아. 저런 시골 촌뚜기들이. 아니, 한수야, 너는 왜 이런 걸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외부 디자인들도 해주고 있는데 참 꼴도 우스워라. 당신 내가 어떤 사람들만 상대했는지 알긴 아는 거야? 알구나 까불어야지. 어디 교수나 불행이가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을 깔봐 깔보길. 그래도 다행이다. 결혼하고 인성을 알았으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니? 당신 같은 집에 우리 딸 절대 못 주지. 우리 딸이 뭐가 아쉽다고? 아줌마, 정신 차려요. 농사일이라고 무시하다가 그렇게 빌고 빌었을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천성 나오지? 깔보려면 그 옷이나 벗고 깔봐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참나, 어줍잖은 지식으로 나대지 마쇼. 이 말을 남기고 저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가 떠나자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 그릇들을 깨부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릇들을 깨는 과정에서 피도 보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했죠. 아주 피바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끝이 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 또 그렇게 빌더라고요. 그 집안은 비는 게 특기인지 아주 고가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우리 엄마랑 인연 끊으라면 끊을게. 그리고 엄마가 그 하율 선생님 오래된 팬이래. 갑자기 은퇴하셔서 궁금했는데 오죽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디자이너 제품이겠어. 제발. 그냥 우리 엄마 무식하다고 생각해. 미안한데 다신 안 봐 너도. 네 엄마를 원망해. 끊을게.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려면 엄마 교육부터 시켜야겠더라. 그럼 안녕. 이 말만을 남기고 전화를 끊고 저희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무식한 집에 절대 시집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아빠도 화를 참느라 혼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상하게 마음도 안 아프고 미련도 없어졌어요. 저희에게 아픔이자 상처인 엄마의 난소함으로 시골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인간들과는 말도 섞기 싫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차츰차츰 다시 복귀를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고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저도 회사에 아직까지 몸담고 있지만 엄마에게 일을 배워 패션으로 변화를 줘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일엔 설렘이 따르는 법이죠.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자존감 높게 키워주신 엄마 아빠에게도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항상 제 자신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제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고 살았네요. 그러다 문득 이곳의 사연들을 접하고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전 여느 평범한 주부들과 마찬가지로 그때 그 시절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났어요. 친정 형제들도 많은 데다 그 집안의 막둥이로 태어나 엄마는 이미 노모이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큰언니네 며칠, 작은오빠네 며칠 이렇게 엄마와 함께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살았네요. 친정을 원망한 적은 없지만 어린 나이에 안락한 집이 없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큰언니네 작은오빠네를 전전하고 살면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난 게 남편입니다. 하루빨리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남자면 평생을 믿을 만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많이 믿었다기보다 절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하기까지 시부모님이 정말 너무 잘 대해주셨어요. 친부모님처럼요. 시부모님 자리가 너무 좋았던지라 그동안 제가 친정집에서 사랑을 받은 날들보다 시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게 더 컸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컸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라기보다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철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늘 제 걱정을 먼저 하셨죠. 아이고, 네가 장하다. 우리 영식이랑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똑부러진 너 아니었으면 우리 영식이 어찌 됐을지.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절 항상 좋게 봐주시는 거죠. 전 어머님, 아버님을 영식 씨 덕분에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영식 씨 걱정 그만하셔도 돼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난 네 친엄마다. 그렇게 생각해라. 보고만 있어도 아까운 것. 이쁘다 아주. 친엄마처럼 생각해. 나를 시엄마가 아니고. 늘 친정 엄마보다도 가깝게 대해주셨죠.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컸어요. 이렇게 남편까지 착실하면 정말 완벽한 인생이었겠지만 남편은 자애로운 부모님 밑에 철없는 망나니 그 자체였죠. 결혼을 했음에도 시부모님의 재산을 생각하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늘 가게에는 외상을 달기 바빴고 일을 하러 나가선 행반치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못 믿어 하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변하겠지, 철이 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이 많았기에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 않아도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친정에서는 그런 저에게 복이 터졌다고 누누이 말을 했었죠. 그리고 친정은
저에게 늘 도움을 청하기 일쑤였어요. 수중에 돈 한 푼 없었지만 친정 형제들은 제 수중에 돈이 많은 줄 알았죠. 너는 그래도 시집 잘 간 거야. 어디 김서방 같은 사람 또 있니? 사람이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돈 걱정을 하고 살기를 해. 모시는 시부모가 까다롭기를 해. 네가 우리 형제들 중 팔자는 제일 폈다, 야. 팔자도 타고난 거라던데. 그래서 그런데 네 형부 이번에 300만 원만 있으면 딱 모든 게 해결된다는데 좀 해줄 수 없냐? 내가 너 아니고서야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안 그래? 언니, 나 돈 없어. 생활비도 시어머니한테 타서 쓰는데 내가 여윳돈이 어딨어. 미안해. 도와주기 힘들겠네. 너네 형부 교도소 가는 꼴 보고 싶어? 그럼 이 어린애들은 어쩌라고? 너 정말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 너무한다. 저에게 말하면 돈이 나올 줄 아는 친정. 너무 지겨웠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크게 돈 사고를 치신 형부 때문에 애원하는 언니를 보고 있자니 외면하기도 그렇고 돈은 없고 저 역시도 마음이 답답했죠. 이런 얘기를 신랑한테 의논하자니 남편은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라곤 없는 남자였고요. 그저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었죠. 하지만 남편이었기에 얘기했어요. 둘째 언니가 급하게 300만 원만 꺼달라고 하는데 혹시 여윳돈 좀 있어? 형부가 큰 사고 치셨나 봐. 자기 돈 없지? 내가 돈이 어딨냐? 너네 집은 하여간 뭐 도움 주는 건 없어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민폐라고 했어?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그냥 필요하니까 좀 꺼달라는 건데 남도 꺼주면서 가족인데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가족? 너네 가족이 가족이냐? 잘린 식구 주렁주렁. 그때 내가 너한테 첫눈에 반하지만 않았어도. 아유, 내 화근이다. 남편은 역시나 돈이 없다고 하였어요. 돈을 기대한 건 아니었고 그냥 내 마음의 위로나 바랬던 건데 역시나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중단했죠. 남편은 외동으로 자랐기에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둘째 언니네 집이 걱정되어 저도 모르게 웃지도 않는 나날들이었어요. 어디서 300을 융통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는 단번에 알아채셨습니다. 제 근심을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네요. 아기, 무슨 일 있냐? 표정이 어둡다. 혹시 뭐 나한테 할 얘기는 없고? 고민 있으면 다 털어놔 보렴, 어? 아니에요, 어머니. 요새 좀 어지러워서 그랬나 봐요. 어머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너무 신경 쓰이게 했죠? 죄송해요. 어지러워서 그런 게 아닌데 뭐. 얼른 얘기해봐. 나한테 얘기 못할 게 뭐가 있냐? 친정엄마라고 생각해, 어? 절대 어머님한테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하나 믿을 곳 없는데 시어머니만이 유일하게 제 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묵묵히 저를 안아주시곤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흔쾌히 주셨어요. 전 그 돈을 받고 엉엉 울었네요. 어머님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이런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가족이니까 어머님도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어머님의 바다 같은 깊은 심성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평생 시부모님을 내 친부모처럼 모시겠다고 말이죠. 남편이 곁을 많이 내주진 않았지만 시부모님만 있다면 괜찮다고 말이죠. 그렇게 다짐했어요. 300이면 되냐? 혹시 더 필요한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숨기지 말고 말해. 알겠지? 엄마 속상하다.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까요? 어머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됐어. 우리 영식이 옆에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더니 딱 지밖에 모르거든. 누가 저 꼴 보고 살겠냐? 안 그러냐? 그나마 네가 옆에 있어서 안심이 돼. 고맙다. 시어머니는 제 존재 자체를 고마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지셨어요. 거동도 하실 수 없게 되었고 요양원으로 모시자니 제 마음이 찝찝하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병간호를 시작하였고요. 어머님은 간병인을 모시자고 하였지만 아버님 어머님께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어 가시는 동안 제가 지극히 모시고 싶었네요. 전 그렇게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몸도 안 좋아지셨는데 치매까지 온 아버님을 케어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친정 아버님이라고 생각하며 모셨습니다. 그렇게 병간호에 열중하고 있을 때 제 남편은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죠. 남몰래 눈물을 삼켰어요. 어젠 왜 안 들어왔어? 요즘 외박이 잦은 거 아니야? 아버님 몸도 안 좋으신데 어쩜 그리 밖으로만 나돌아? 내 말이 틀려? 짱알짱알 대지 마라. 네가 남자들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 그래도 남자가 뭐라도 해야지. 집에 재산이 있겠다. 돈 대줄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왈가왈부하지 말고 돈 대줄 거 아니면. 무슨 말이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종류인지는 내가 알아야지. 자기 돈 날린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아무리 어머님이 돈을 다 대주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냐. 아들 하나인데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지금 아버님 몸도 안 좋으셔. 너보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더 잘 챙겨 알아? 그래봤자 네가 며느리지 뭐 별거 있냐? 넌 남이야. 그냥 집에서 아버지나 잘 모셔.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남자 뭐 볼 거 있다고 결혼을 하다니. 어머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넌 진짜 바로 이혼감이야. 알아? 남편은 제가 저렇게 말을 해도 늘 무시하였죠. 항상 바깥 생활을 중시하던 남편이었기에 아버님이 아프셔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 저는 남편이 밖으로 돌았지만 아버님을 모셨어요. 그런 저에게 어머님은 정말 미안해 하셨지만 그동안 주신 사랑이 너무 컸기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아버님의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제 손에서 눈을 감으셨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큼 슬펐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또 한 번 고마워하셨고요. 고맙다 애미야. 네가 잘 모셔준 덕분에 네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쉬다 돌아가셨어. 요양원에 있었으면 그 차가운 데서 가족들도 다 못 보고 돌아가셨을 텐데 돌아가신 순간까지 네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고맙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 도리를 한 걸요. 이제 어머님도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머님께 늘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난 뒤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그리고 멋진 사내 아이를 낳았고요. 시어머니는 몸조리조차도 친정 어머니만큼 해주셨네요. 덕분에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는 확실하게 하였죠. 아이를 낳아 이제 남편이 조금 제정신을 차리나 싶었지만 역시나 아이가 있어도
남편은 밖으로 나돌았어요. 이젠 사업뿐만 아니라 여자도 만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저녁엔 술 냄새에 와이셔츠에 여자 화장품을 묻혀놓는 일도 허다했죠. 시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더 이상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많이 참았지만 이젠 한 아이 아빠, 가장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다그쳤고 저희 그런 모습에 남편은 더 밖으로 돌았죠. 이 화장품 묻은 옷 뭐야? 하다하다 바람도 피우니? 아니 여자가 없을 수 없지.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고 다니는데 안 그래?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지. 집에서 노는 네가 뭘 알아? 네가 뭐 아는 게 있냐? 뭐?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우리 이제 민철이도 있잖아. 당신 정말 정신 차려야 해. 언제까지 어머니가 건강하실 것 같아? 정말 재산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벌어오는 돈은 없는데 써대는 돈은 많고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애가 뭘 배우겠어? 이게 진짜 선 넘네? 오갈 데도 없는 거 불쌍해서 얼굴 하나 믿고 결혼해줬더니 나를 훈계해 네가? 뭐? 나한테 할 말이 그게 다니? 여태껏 너랑 결혼해서 아버님, 어머님 말고는 당신 때문에 행복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결혼해서 집에서 최대한 당신 내조에 어머님, 아버님 최대한으로 모셨고 아이도 낳았어. 이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할 말도 못해? 말을 말자. 무식한 너랑은. 솔직히 너랑은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너를 보면 영감도 안 떠오르고. 사업가는 영감이 생명인데. 남편에게 상처받고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도 절 달래준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모든 것을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였죠.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욱더 투정을 부렸고요. 정말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어머니뿐이었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어.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 네 속만 썩이니 원. 참 내가 너 볼낯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이 무슨... 제가 부족한 탓이죠. 그냥 민철이도 태어났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매번 저렇게 실속 없이 돌아다니고 술만 먹기만 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요즘엔 여자도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숨 쉴 공간이 없어서요. 어머님도 누구보다 속상하실 텐데 어머님마저 안 계셨으면 저 못 버텼을 거예요. 철저히 시어머니와 둘이 의지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아빠의 빈자리가 무색하게 잘 자라주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손주 보는 낙에 살았죠. 그렇게 남편에게 기대는 저버린 채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고 남편에게 조금의 기대도 없어졌을 즈음 저도 조금씩 자립할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저에게 무엇이든 지원해 주시고 싶다 하였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조그만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평생 사회생활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저지만 아무 일도 없이 돈만 축내는 남편을 생각하면 제가 뭐라도 해야 했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있는 솜씨라곤 반찬 만드는 솜씨였기에 자신 있게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조그만 신도시 아파트 근처에서 열었던 반찬 가게였기 때문에 장사는 잘 되었어요. 주부들이 많이 왔기 때문이죠.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돈이 벌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이젠 반찬 가게까지 찾아와 돈을 가져갔습니다. 20만 원만 주라. 엄마가 요새 돈을 안 줘. 요새 가게 장사 잘 된다며? 네 돈이 내 돈이고 그렇지. 여기서 빼간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돈을 달래?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남편 노릇은 못하더라도 애 아빠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오늘 민철이나 데리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는 거야. 오랜만에 아빠 노릇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어차피 가게도 우리 엄마가 차려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돈이지. 나 이제 외동 아들인 거 몰라? 네가 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누리고 살 수나 있겠냐? 서방복은 없어도 돈복은 있다니까 하여간. 우리 엄마도 하여간 아들 뭐 하나 차려줄 생각은 안 하고 완전 남의 며느리한테 가게 하나 떡 차려주고 말이야. 네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지 않아? 우리 엄마지만 성격 하여간 유벌나. 어머님이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민철이랑 밥 먹는다고 하니까 주는 거야. 20만 원 여기. 밥 먹고 영수증 가져와. 당신 못 믿는 거 알지?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님도 모시고 가고. 어머님 은근 당차 보이셔도 이젠 많이 늙으셨어. 알아? 한 번씩 제 속을 뒤집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은 오늘 웬일인지 아이를 데리고 나가 밥을 먹는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였죠. 설마 아이 얘기까지 했는데 거짓말을 할까 싶어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하려는데 남편 차에 어떤 한 여성이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이제 남편의 바람에는 면역이 들었다 싶었는데 막상 또 눈으로 보니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남편 사랑도 못 받는 박복한 팔자구나. 남들은 시댁 잘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줄 알지만 속속들이 살펴보면 한평생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자책했네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고요. 아까 여자랑 가게 앞에 지나가던데 안 걸릴 줄 알았어? 진짜 지겹다 당신 봐라. 민철이 데리고 저녁 먹는다며? 아들을 팔아? 그냥 지나가는 바람 아니야. 진지한 관계야. 뭐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좀 기다렸어. 어차피 너랑 나랑 의무적으로 산 지 오래잖아. 안 그래? 그 여자랑 살고 싶어. 어차피 너 이제 가게도 하고 있고 민철이 데리고 충분히 살 수 있잖아. 진짜 뻔뻔하다. 바람은 당신이 펴놓고 나보고 지금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거야? 절대 그렇게는 못해. 민철이는 생각은 안 해? 쨍그랑 저의 그 말을 방 너머 듣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죠. 매번 다투기는 했어도 심각하게 이혼 얘기는 오가지 않았기에 어머님도 그러려니 하셨지만 실제로 이혼 얘기가 오가니 어머님도 놀라셨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오셨죠. 애비, 뭔 말이냐? 너 지금 민철 애미 보고 이 집 나가라고 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네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한 게 있어? 어? 애미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나랑 네 아빠 모셔. 네 아빠 평수발 다 들고 이제서야 민철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매일 반찬 냄새 맡아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네가 어떻게 애미한테 그런 말을 해? 내 배로 나왔지만 네가 사람이냐? 어? 아 엄마, 아들은 저예요. 그만하세요. 이제 아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아들이 행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뭐? 행복?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 집을 나가달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이혼은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언제쯤 정신 차릴래? 어? 이제 이 아빠 돼가지고 아유. 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남편과 저는 놀란 나머지 얼른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서는 어머님 연세도 있고 하셔서 충격받아 쓰러지신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을 퇴원시켜 집으로 모신 뒤 이렇게 쓰러지게 한 게 제 잘못인 것 같아 하염없이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쓰러지자 이때다 싶었는지
재산을 차지할 생각만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괜히 어머니한테 못 볼 꼴을 보여드려서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평생 이 집에 시집와서 몸 바쳐 시합의 병간호해. 나 모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내 욕심에 너를 붙잡아만 뒀어. 평생 철없는 남편이랑 사느라 속상했지? 내가 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아휴.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이 몸져 누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점점 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젠 집에 그 상간녀도 들이기 시작했어요. 인근의 말에 들리기로는 민철 아빠가 요새 어느 외간 여자랑 그렇게 쏘다니고 건물도 보러 다니고 펜트하우스도 보러 다니는 둥 아주 신이 났다는 거였어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네요. 자기 엄마는 지금 몸져 누워있는데 연애에 사치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다니다뇨. 정말 괘씸했습니다. 평생 나에게 행복이란 걸 안겨주지도 않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어찌해야 할까 고민만 하였죠. 하지만 아이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지금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참는 거와는 무색하게 점점 도를 넘더군요. 대놓고 저에게 나가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말이죠. 엄마 저렇게 됐는데 내가 너랑 살 이유가 있겠냐? 너 하나 끔찍이 여기시는 엄마인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난 너랑 살 이유 없어. 알아? 엄마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고 너 살 길 알아서 나가 찾아. 설마 우리 집 재산 다 많은 건 아니지? 미친놈. 네가 인간이니? 너네 엄마 저렇게 몸져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어? 그러고도 네가 민철이 아빠야? 민철이 핑계 좀 대지 마. 그 핑계 대서 어쨌든 이 집에서 한 자리 차지해보고 싶은 거 아니었어? 너 그거 하나 때문에 버틴 거잖아.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너랑 똑같은 놈으로 보이니? 이 인간 말종아? 어머님만 아니면 너 내가 진짜 가만 안 뒀어. 남편과 대화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은 칼날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것만 같았어요.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 인간인지 누워 계신 어머님이 불쌍했죠. 어머님은 그런 남편의 망나니 짓을 보면서 눈물만 훔칠 뿐이었어요. 자식복도 지질이 없는 어머님.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이 슬퍼하시든지 말든지 그 상간녀와 붙어 다니면서 같이 살 집을 알아보았죠. 한순간에 불장난인 줄 알았던 그 바람이 우리 집의 대혼란을 야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은 모든 걸 아시고 더 이상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본인의 몸이 너무 노쇠해진 탓인지 예전의 기량도 안 나오셨거든요. 어머님이 참으로 안타까웠죠. 이혼도장 찍으라니까. 어차피 엄마 곧이야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알아서 찍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버틴겨? 그 반찬 가게라도 지키고 싶으면 도장 찍어. 그리고 민철이도 네가 키우던지. 어차피 헐몸이어야 새 출발하기도 편하지. 뻔뻔하긴 짝이 없는 놈. 이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네 입에서 뻔뻔하게 꺼내지 마. 평생 불륜남녀 소리 듣기 싫으면. 이젠 진짜 너랑 살 이유가 없다. 나도 내 행복 찾아야지. 우리 예쁜이랑 살 집도 알아봤어 이미. 넌 그냥 몸만 나가면 돼. 어차피 이 집에서 누렸던 것들 다 우리 엄마 덕에 누리고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몸만 나가. 내가 할 말은 이거야. 전하의 배은망덕한 놈. 한평생 언제 정신 차리려나 했는데 이젠 너한텐 기대도 없다.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언제쯤 괜찮아질까? 이제는 좀 철들었나 기다린 세월만 한평생이다. 내가 죽어서도 애미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눈을 감어? 네가 사람이야? 아, 엄마는 빠져요. 남한테 왜 그래 도대체?
내가 엄마 자식이지. 얘가 엄마 딸이야? 내가 얘랑 살기 싫다고. 나도 사랑하는 여자랑 살 거라고. 남편은 이 말만은 내뱉고 또다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마 상간녀를 만나러 간 모양이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무슨 결심을 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전 계속 반찬 가게를 나가며 어머님의 병간호를 병행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어머님이 모든 친척분들을 모아놓고 중대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죠.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남편까지 꼭 이 자리에 참석하라며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전 일을 끝내고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남편과 상간녀도 와 있었고요. 기가 막혔네요. 이제 모든 친척들 앞에서 이 여자가 본인의 여자인 것처럼 공표하려고 데리고 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어머,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우리 오빠가 말했다고 하던데. 이제 주인은 나라고. 저 오빠랑 같이 살 집도 알아봤어요. 얘기 들으셨죠, 형님? 어마어마한 펜트하우스예요. 형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뭐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해야 하나? 뭐? 형님? 뻔뻔하기 짝이 없는 년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유부남 꼬셔 죄책감도 없이 여기까지 따라왔겠지. 안 그래? 끼리끼리라고? 김영식이랑 너 아주 잘 어울려. 한 쌍의 원앙 같았고. 언젠가 다 돌려받을 거야. 알아? 남의 눈에 눈물 내고 잘 사나 보자고. 친척들은 웅성웅성 그 상간녀와 남편 그리고 저를 보고 쑥덕거렸습니다. 아주 정말 별 광경이었죠. 전 혹여나 아들이 상처받을까 아들을 방으로 올려보낸 뒤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입을 떼셨죠. 그 이야기는 아주 놀라울 만한 이야기였네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죽기 전에 유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고 유언장만 남길 수도 있었으나 꼭 맨정신에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언이라뇨. 그리고 아직 살 날이 많으신데 그런 말씀 마세요. 아셨어요? 넌 조용히 해. 이 집에서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엄마, 이왕 물려주기로 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물려줘요. 어차피 줄 거 지금 주면 좋잖아. 안 그래요? 이제서야 우리 엄마가 내 말뜻을 잘 알아들으셨네. 고마워요 엄마. 내가 이제 잘 모실게.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넙죽 감사하다는 남편을 보며 착잡했습니다. 언젠가 이혼은 해야겠지만 정말 때가 다 된 것 같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라도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살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그냥 저는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전 어머님의 사랑을 평생 받았으니 그걸로 되었다 싶었죠.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어요. 그것이 어머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면요. 넌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구나.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이렇게밖에 못 키운 다 내 불찰이다. 그저 오냐. 언젠간 철들겠지. 조금은 나아지겠지 한 게 벌써 51년이니. 다 내 죄가 커서 그렇다. 애미야, 미안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은 건물 땅 할 거 없이 모든 현금 재산 70억을 우리 민철이랑 애미한테 물려줄 거다. 그리고 너랑 저 환양녀는 당장 나가.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들으세요. 김영식은 이제 내 아들 아닙니다. 오로지 내 자식은 며느리 이순이와 김민철이에요. 모든 재산은 민철이랑 애미한테로 갈 거고요. 이미 변호사 통해 공증을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친척들은 웅성웅성 난리가 났죠.
저조차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에겐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간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댔죠. 정말 우악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오빠, 제 상상 속 다 오빠가 받는 거 아니었어?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럼 땡전 한 푼 없는 그지였잖아. 그 말이 끝나고 남편의 뺨을 날리는 상간녀. 보고 있는데 어찌나 우습고 속이 시원하던지 악역들의 말로였죠.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눈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 예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한평생 아들보다도 저를 더 위해주셨던 어머니. 정말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노막 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정신감정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판남한테 재산을 줘? 난 속았어. 오빠한테 완전히 속았다고. 내 인생 책임져. 다음 달에 결혼할 거라고 다 말해놨는데 거지랑 어떻게 결혼을 해? 닥쳐라. 너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내가 죽든지 말든지 아주 내 재산 탕진할 생각이나 하고 다니고 그게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한평생 민철어미한테 봉양받고 살았다. 네 아비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도 민철애미가 걷었어, 알아?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나가 이제!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가는 문을 한참 쳐다보다 저를 꼭 안아주셨네요. 네가 내 딸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꼭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아가야. 내가 해줄 건 이런 거밖에 없어. 아들 교육 잘못 시켜 평생을 마음 아파 지냈지?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혹시나 네 마음에 상처되지 않았을까 늘 걱정했다.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애미야. 그리고 우리 민철이 예쁘게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어머니의 사랑을 제일 받은 건 저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전 어머니 못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와 뜨거운 포옹을 끝내고 전 다시 반찬 가게와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역시나 제가 임종을 맞이했네요.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시다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장례식장에 와서 많이 울긴 울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때문에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더 이상은 부부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100% 남편 쪽 가실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야말로 닥쳤던 개가 되었네요.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채 친척집을 전전한다고 말이죠. 하나 있는 아들도 평생 엄마 고생시킨 사람 보고 싶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도 애아빠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해 작은 집 하나는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완전 인연을 끊었습니다. 전 하고 있던 반찬 가게가 더 잘 돼서 지금 3호점까지 오픈을 한 상태예요. 한평생 남편 사랑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평생을 시부모님 사랑에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제 일을 하며 자존감도 많이 회복한 상태이고요. 이 글을 쓰다 보니 돌아가신 어머님이 더욱더 그립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